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성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마존 웹 서비스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약 40분 동안 어찌 보면은 이제는 명제가 돼버렸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이렇게 꿈꾸게 되었는지, 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그 경험 공유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GS샵과 GS샵의 이준희 차장님께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실은 AWS에서 리테일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입니다.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는 고객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하는 업 그리고 고객분들의 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테일 그리고 이커머스 비즈니스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객들 또는 여러분들 또는 제가 뭔가가 필요한 게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삼성전자로부터 TV를 사고 LG전자로부터 휴대폰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인 리테일 그리고 이커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고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첫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한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파트너들도 굉장히 많죠. 물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제조업들, 당연히 전자회사와 식품회사가 다를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사이의 중심에 바로 우리의 리테일과 이커머스 비즈니스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런 다양한 다양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결국 많은 니즈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밸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밸류를 우리는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심플하죠. 정확하게는 비즈니스는 사람이 합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실제로 데이터가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IT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우리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할 때 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는요, 사람도 사람이지만 그 밑단에 있는 IT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속도, 혁신의 추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왜 마이크로 서비스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GS샵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에 대한 이야기를 GS샵의 경험을 통해서 좀 듣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실제 전환을 하실 때 고민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마존닷컴과 넷플릭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도 아마존닷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닷컴 역시 초기에는 모놀릿 기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전환을 했을까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물류창고의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물류창고의 모습인데 보통 우리가 물류창고의 업무는 어떻게 나누나요? 크게 보면은 입하 업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출하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입하 업무는 입하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큰 개발팀과 그리고 단위 업무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팀이 만들어져 있겠죠. 마찬가지로 출하 업무도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 팀과 다양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실제 출하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입하 업무팀에서 특정 기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는 입하 업무팀에서 특정한 워크플로우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변경하려고 했더니 출하 업무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하 업무팀이나 출하 업무팀이나
동일한 공통 라이브러리를 쓰고 계셨고, 그뿐만이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키마 하나를 변경하려고 해도 옆 팀의 영향이 갈지 안 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개런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객분들께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기능을 추가하고자 할 때 결국 기술적인 난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옆 팀이 뭘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규모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계시면은 당연히 빌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소스 코드에 커밋도 많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빌드할 때 한 40개 정도의 커밋을 빌드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런 것들을 빌드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요. 테스트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배포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27번째 커밋한 코드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롤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두 가지의 고객의 고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나의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규모의 어플리케이션보다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작은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다 보니 더불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이 빌드와 관련되어 있는 영향을 안 주다 보니까 나만의 이 속도로, 페이스로 지속적인 빌드와 테스트, 배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나온 마이크로 서비스의 아키텍처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서비스들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한다. 다음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서비스들은 독자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개선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이겁니다. 내가 상대방 서비스,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실제 내부 서비스 구조나 데이터 스키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코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단위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개발팀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어플리케이션들을 개선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는 모놀릭 아키텍처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만 변경한다고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통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비즈니스라고 있는 큰 조직 단위를 봤을 때는 조직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배포되는 딜리버리 파이프라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만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고자 하는 그 니즈, 그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혁신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혁신을 체질화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어플리케이션 빨리빨리 변경할 수 있느냐,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조직과 운영 조직이 분리되어 있고 프로젝트 조직 내에서도 다수의 직원들이 각각의 팀에서 전무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쉽지가 않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딜리버리 파이프라인 역시도 어플리케이션만 마이크로 서비스화되면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장기간의 개발 사이클을 통해서 많은 커밋들을 가져와서 이런 것들을 빌드해야 되는 프로세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조직적인 측면에서는요, 많은 수의 개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조직보다는 작은 서비스를 개발에서부터 운영까지를 책임지는 데브옵스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데브옵스 조직에서는 가장 큰 장점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혁신을 굉장히 지속화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개발한 코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또 부수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브옵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매뉴얼한 딜리버리도 가능하지만 나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인티그레이션 되고 지속적으로 배포될 수 있는 CI/CD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AWS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코드 시리즈를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코드 시리즈에는 예를 들면 Git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코드 커밋, 그리고 코드를 빌드할 때 젠킨스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코드 빌드, 그리고 이 빌드된 코드를 배포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코드 디플로이,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수 있는 코드 파이프라인과 같은 다양한 코드 시리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가 커밋된 이후에 단위 테스트 및 최종적으로 통합 테스트까지 마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이 끝나게 되면 바로 프로덕션으로까지 배포될 수 있는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 오케스트레이션 라인까지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서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AWS와 이러한 고객들의 혁신의 추구와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소규모 운영 조직 및 개발 조직이 통합된 이 하나의 팀이 하나의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제한된 인원 안에서 가용성이나 성능,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적인 요구사항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WS가 제안하는 몇 가지, 예를 들면 관리형 서비스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그냥 EC2와 같은 가상머신, VPC와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시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코드성 인프라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가상머신이라고 하는 거, 서버 하나라는 게 과거에는 이 서버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피지컬 서버였다고 하면은 AWS 환경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뉴로 선언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인스턴스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한된 인원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굉장히 가용성 높고 그리고 더불어서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 조직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조직을 봐야 될 거냐,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 조직에게 완벽하게 오너십을 주고 책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의무도 줘야 되겠지만 책임도 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센티브입니다. 어떠한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자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 추구를 해야 될까요?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 변화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인센티브까지가 조합되어 있는 이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 조직 내에서는 때에 따라서 다양한 이머징 테크놀로지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 AI나 IoT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AWS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형태의 빅데이터 서비스나 IoT 서비스 그리고 AI 서비스를 활용하여 실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GS샵의 이준희 차장님으로부터 이 경험을 공유받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GS샵의 물류 QA 본부의 IT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는 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가? 네, 오늘의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오다가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2018년 4월에 만약에 여러 기업에서 IT를 담당하고 계신다면 이 질문을 분명히 받으실 거고요. 만약에 이 질문을 안 받으셨더라도 곧 받게 되실 겁니다. 저희도 이런 질문을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이나 실무자들은 조금 더 단순한 질문으로 이런 걸 물어봅니다. 뭐냐면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뭐 마이크로 서비스인지 뭔지 모르겠고, 자, 무엇이 좋아지는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서비스에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왜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바뀔 게 없다면 저희가 뭔가를 바꿔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문제를 현재 지금 겪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문제를 해결한 목표, 골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요. 오늘의 주제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는 비즈니스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게 저희 꼴이고 마이크로 서비스는 거기에 포함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설명드릴 저희 회사의 사례는 꼭 MSA라는 것에 집중되기보다는 MSA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꼴의 하나의 요소로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약 4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처음에 홈쇼핑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PC를 통해서 물건을 또 팔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많은 물건들을 팔아왔습니다. 이렇게 사업 영역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넓혀져 가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이것들을 지원해야 하는 정산 업무,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물류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물류센터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배송에 대한 라스트 마일에 대한 기능들도 계속적으로 추가하고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구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이 시스템들은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기능들은 세모, 네모, 십자가 모양도 있고요. 정확한 틀 안에서 딱 짜여진 만큼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프라적인 요소에서도 정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적인 인력 리소스에서도 딱 필요한 만큼의 인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고객한테 제공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 처음으로 발생한 문제는 그 짜여진 공간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적절한 공간인지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적거나 좀 남거나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새로운 기능들은 우리가 어떤 모양인지 지금 시점에서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각형인지 사각형인지 동그라미인지 우리가 실제 고객이 아닌 이상은 상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확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고객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에 대한 리소스도 딱 짜여진 상태만큼만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운 개발자 또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띄워서 외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새로운 개발자, 새로운 인력들은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이 시스템을 새로운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있던 사람들의 역할도 필요했습니다. 현재의 서비스가 이 커다란 시스템에 붙기 위해서는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실제로 배포하고 운영할 때 테스트 해봐야 되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기획에 대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발에 대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리스크를 파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내보내야 되는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많이 하고 조심스럽게 했어도 위험성은 계속적으로 높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기능을 진짜로 적용시켜서 배포했느냐도 계속 의심스러웠습니다. 한번 배포하면
짧으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고객이 이 기능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또 3개월, 다음 또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이거를 일단 저희 회사에서는 물류 영역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자고 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큰 시스템을 작은 시스템으로 나누고자 했습니다. 작은 시스템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일 것이고요. 그리고 리스크도 그 영역 안에서만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이해하는 능력도 그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온다면 또한 늘어야 되는 영역도 그 서비스 레벨에서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 늘어나는 방법도 매우 유연하게 늘어난다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가 나눠졌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되는 부분들은 각각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통합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각각의 서비스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것을 분석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서비스들은 데이터를 운영을 하면서 계속 발생을 시킬 거고요. 그것은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분석의 영역인 데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들한테 제공할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예상을 빨리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 기능들을 배포해서 과연 고객들이 진짜로 만족하였는가 아니면 더 다른 기능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더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조직적인 면에서도 기존에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발자, 외주 인력이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의 인력을 개발과 운영을 같이 하는 데브옵스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또 빠른 피드백을 위해서 기존에 길게 배포하고 기능들을 구현했던 것을 조금 더 작은 단위의 서비스 기능들을 분해해서 배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의 개념의 변화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적인, 테크적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즈니스적인, 프로세스적인 입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직과 관련된 입장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거는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간단해야 하고 유연하게 변화가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커다란 덩어리의 시스템을 작은 단위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요. 그다음에 IDC 센터에서 우리가 서버를 구매하고 또 늘리기 스케일 아웃이나 스케일업을 하기 힘들었던 상황들을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운영에 관련해서도 인력을 계속적으로 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인원을 통해서 계속적인 발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비즈니스적인, 프로세스적인 입장인데요. 테크적인 것만 따라가 준다고 모든 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도 모든 비즈니스는 데이터로 증명이 가능한 형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다음에 그것은 테스트 가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서 다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경험 기반으로 모든 기획 그리고 고객한테 제공하는 기능들을 생각했던 방식을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길게 프로젝트를 워터폴 방식으로 진행하던 것들을 빠른 이터레이션이 가능한 린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실제로 고객이 뭘 원하는지 이 시점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오버플랜이 된 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기능들을 자주자주 배포해서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나오는 거는 저희가 아마존에 있는 이런 기술들이 어울린다고 표시한 거고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에 관련된 입장인데요.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직적인 부분에서의 뒷받침이 없다면 사실은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의 관리 위주였던 방식을 애자일하게 목표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방식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함으로써 앞에 나왔던 모든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속도도 길게 가던 것보다는 더 짧게 스프린트 방식으로 2주, 3주 내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고 피드백 받고 다시 구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이 내용은 말하자면 MSA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이보다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은 꼴은 어떤 것이다. 그 중에 MSA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MSA를 구현해가지고 하는 면에서 이제 기업에서 많이 물어보시면 그걸 어떻게 했느냐에 많이 물어보곤 하십니다. 말하자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데이터를 업무를 어떻게 나눠야 되나요? 그다음에 레이턴시의 문제는 없나요? 라든지 부분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그것을 진짜 이뤘냐라는 것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그것에 맞게 했지만 우리의 목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진짜 무엇이냐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신다면 아까 여기서 처음 이 주제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왜 하려고 하는가 이런 대답을 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실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준희 차장님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듣고 있고 지금도 같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술적으로 이런 이제 딜리버리 파이프라인을 굉장히 스트림라이닝하고 더불어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런 개발자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전혀 문제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게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그냥 테스트를 해보고 워크숍도 해보고 했는데요. 더불어서 이렇게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이러한 의견들 그리고 소중한 경험들 그리고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간은 그 기술적인 몇 가지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실체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요. 심플하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자신의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 로직 자체는요, 퍼블릭 인터페이스, 다시 말하면 API를 통해서만 오픈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용 라이브러리가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좀 생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가능할까요? 예, 라이브러리 역시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변화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바로 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는 거겠죠. 더불어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에 대해서 기술적인 점에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자, 유정 씨, 당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골든 게이트로 데이터를 그냥 땡겨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유정 씨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PI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유정 씨가 만약에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해버리는 경우
데이터 스키마를 변경해 버리는 경우 철수 씨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아는 것만큼 또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을 유연하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디펜던시가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누가 호출한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즉 어떠한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로서 API를 호출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에러는 여타의 유관 서비스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철수 씨 입장에서도 이 각각의 API를 호출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러한 익셉션들, 에러들을 처리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유정 씨 역시도 내가 현재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아키텍처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모니터링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AWS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양한 모니터링 기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은 클라우드 와치가 될 겁니다.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시스템의 사용량이나 성능 정보들을 다 게더링 하실 수가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로그성으로 남는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플리케이션에 발생하는 다양한 이벤트 역시도 키네시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 물론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도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 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간의 보안 정도로만 이 보안을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묶어 놓으셨죠. 이제는 API를 기반으로 오픈이 돼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의 API는 서드파티 벤더와 통신하는 API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PI를 설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철수 씨의 서비스가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철수 씨를 위한 특별한 토큰을 줄 수 있겠죠. 그것도 방법일 것 같고 또는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토큰을 발급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증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철수 씨는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토큰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영희씨의 서비스를 요청을 할 때는 이 영희씨 서비스 입장에서는 그 토큰을 보고 이거는 철수 씨가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에 호출한 이 서비스 그 API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나의 API를 얘가 호출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오솔라이제이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방향에 대한 인증과 인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REST를 쓴다고 하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HTTP 헤더에다가 오솔라이제이션 토큰을 심어서 요청하는 거 그리고 그 오솔라이제이션 토큰을 보고 이게 누가 요청한 서비스고 현재 얘가 요청한 걸 내가 허용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기 위한 감사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기술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보안적인 요소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확장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못 누르기에서는요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수 씨 필요한 용량과 응답 속도를 알려주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놓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준비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는 어떻게 돌고 있죠? 각각의 서비스들이 디펜던시를 물려가면서 어떻게 확장될지 모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API가 다른 API로 랩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서비스는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가지고 먼저 준비해 놓은 대로 그렇게만 쓰면 상관없겠지만 나랑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계속적으로 혁신하고 있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용량을 요청할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아키텍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가상 머신이나 서버 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올렸다고 하면은 오토 스케일링이 그 답이 될 수 있겠죠.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RDBMS를 쓰고 계신다고 하면 때에 따라서 리드 리플리카를 통해서 리드 트랜잭션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뭐 어찌 보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캐시 레이어를 넣을 수도 있겠죠. 또는 확장성이 뛰어난 노스컬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서비스를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실 때요, 결국에는 내 서비스가 좀 재밌는 일이긴 한데 어떻게 랩핑이 돼서 다른 서비스에 연관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하위 호환성의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저는 처음에 그 유정 씨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낼 때 이 API를요 스토어 프로덕트라고 하는 펑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API를 만들었고 매개 변수로는 프로덕트 아이디와 로케이션 아이디만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팔레트도 관리하려고 거기에 대한 펑션도 추가했고요. 뭐 이것저것 해가면서 스토어 프로덕트도 지금 보니까 기능 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개 변수를 받아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거 이제 개선했으니까 과거에 있는 거 지워야지. 1.3 버전에서 과거에서 제공되던 서비스를 더 이상 서비스 안 하겠다고 디플리시에이트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에 유관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위 호환성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나의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호출하고 있는 당사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없었을 때 그때 과거 버전에 있는 펑션들을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REST를 쓰신다고 하면은 어쨌든 URI를 분기를 시켜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이런 API와 API 호출은 우리와 나와 나의 파트너 어플리케이션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닷컴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0.63초당 한 번씩 배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볼까요? 수천 개의 팀이 당연히 데브옵스 기반의 조직일 거고요. 서비스는 지금 보시면 각각 이 점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들이고요. 이 점들과 점들과의 연결이 서로 간의 호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가 구축이 돼 있고요. 당연히 지속적으로 배포되고 있고 다양한 개발 환경들을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이 책임과 의무 하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5천만 회의 배포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오늘 GS샵에서 경험을 공유해 주신 이준희 차장님의 말씀처럼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도구입니다. 나의 비즈니스 골, 우리 고객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밸류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로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근간이 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오늘 어찌 보면은 GS샵에서는 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저는 기술적인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이 말을 해놓고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비즈니스 목적성에 맞는 가장 적절한 기술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형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조금 변형해 놓은 또는 여러분의 맞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보다 빠르게 그리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러한 가치 여기에 집중할 때가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세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